예, 반갑습니다. 이승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파고다 공원 쪽에 가서 버스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 상당히 좀 이게 이 지방에 오는 게 워낙 오랜만이어서 그야말로 두문불출 그렇게 치과한 상태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출강하고 있는 그 학교 캠퍼스가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안성에 있는데 한 학기 내내 학교가 완전히 비어 있었죠. 학생들 2학년, 3학년 이제 가르쳤습니다만 단 한 명의 학생도 보지 않은 채 학기 말 성적 평가를 했습니다. 대학원 수업은 그래도 종강의 날은 학생들 얼굴 한번 보자 하여 석사과정, 박사과정 입학한 학생들을 종강하는 날 처음으로 얼굴을 봤습니다. 참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번 만해 출전의 주제가 생명과 공존이 아니었는가. 바로 그런 이유로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생명과 공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이제 늦지막한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이제 사회 보시는 문태준 시님의 이제 연락을 받고 이번에 이제 이런 큰 주제가 정해졌는데 어떤 걸로 한번 준비를 해 보실까요?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다면 이 생명파라는 것이 제가 대학 학부 시절에 시문학사 시간에 그때 이제 함동성 교수님께서 강의하셨는데 그때 다루었던 그 교재가 조연현의 한국 현대문학사라는 그 책에 생명파라는 유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그때 그냥 기동량으로 잠깐 그 교재에서 봤던 그 생명파가 우리 문학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면면들을 갖고 있는 시인들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하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보시면 22쪽에 보시면은 그런데 각 주에 보면 별표가 세 개가 있죠. 제가 생명파라는 것이 하나의 청록파, 창조파, 백조파, 폐허파라는 것처럼 다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달랑 15권 문학사 중에서 3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파라는 것이 문학사가들로서는 다루는 사람보다도 다루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논하지 않은 그런 참 묘한 유파일까? 그래서 백과사전에서는 이 생명파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브리테니크 세계 백과사전에 보니까 누가 그 항목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인불학이라는 동인지하고 생리라는 두 동인지 이름을 이렇게 이제 내세워서 몇 명 시인 이름도 함께 거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보니까 신동욱이라는 이제 연세대 교수님이 이 생명파에 대해서 꽤 길게 언급을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인불학과 생리라는 동인지명을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동인지를 일단 구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여 상당히 애를 썼건만 근데 생리라는 그 동인지는 거의 유실되어 지금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5권 중에서 2권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걸 구하지 못했고요. 저로서는 이제 신불학이라는 36년에 나온 동인지 2권이 달랑 나왔는데 그 중에서 창간호가 아닌 제2호를 구할 수 있었기에 이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인불학을 중심으로 이제 두각을 나타낸 우리 시단에 이제 이름을 올리고 활동을 한
이런저런 시인들 가운데에서 생명파 혹은 뭐 생명의식, 생명현상에 걸맞는 그런 시 세계를 보여준 시인을 제가 이제 찾아봤죠. 그랬더니만 당연히 이제 이 시인 불학을 만든 동인을 만든 서정주 시인부터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공교롭게도 제가 한 그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어느덧 이제 돌아가신 지 20년이 되었죠. 제가 학부 학생들 입학을 하면 제 은사이셨기 때문에 제가 3학기인가 강의를 들었던 스승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 당연히 알고 있으라 생각하여 교과서에서 완벽하게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서정주의 어떤 시도 학부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뭐 화사라든지 문둥이라든지 동천이라든지 어떤 시도 모릅니다. 다만 친일 시인이죠 라고만 대답을 하죠. 그러면 그 시인의 친일 시인은 어떤 걸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대, 30대, 거의 40대까지 서정주는 모르는 시인, 그런 시인이 있었지 친일 시인의 대표 주자일 따름으로 여기고 있어서 저도 서정주 시인의 뭐 시색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불교적인 그런 시세계를 갖고 있었고 뭐 또 질맞이 신화 같은 우리나라 설화의 형상화에도 상당히 노력했던 그런 시인입니다라고 설명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바로 서정주 시인의 원초적 생명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6쪽을 봐주십시오. 문둥이라는 시, 여러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학생들은 전혀 모르는 시인이고 또 시이지만 아주 짧은 시죠.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자, 이런 그 마지막 구절이야말로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저는 이 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주받은 운명, 천형을 앓는 그런 존재. 지금은 뭐 주변에 뭐 이렇게 구걸하러 오는 그런 이제 저는 이제 그 할머니가 뭐 이렇게 뭔가 좀 주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어떤 그 우리 민족도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저주받은 운명이었음을 상징적으로 이런 시에서 노래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게하라는 시는 감옥에서 밤을 새면서 천장의 거미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옥도 밤도 그 당시 30년대 우리 민족 모두가 처해 있던 운명을, 가혹한 운명을 노래한 시가 아닌가 싶었고요. 그런데 이 생명의식으로 얘기할 때 제일 주목해야 될 시는 대낮이라는 시입니다. 27쪽에 있습니다. 이때 보면 따서 먹으면 자는 듯이 죽는다는 붉은 꽃밭 사이 길이 있어 하시 먹은 듯 취해 낮아 빠진 넝구렁이 같은 덩어리 길로 님은 달아나며 나를 부르고 강한 향기로 흐르는 코피 두 손에 받으며 나는 쫓느니 밤처럼 고요한 끓는 대낮에 우리 둘이는 온몸이 달아. 자, 이 시에 등장하는 청춘 남녀는 대낮에 양귀비 꽃인지 목단인지 붉은 꽃밭 사이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덩어리 길은 덩승이 길을 뜻하는 사투리인데 이 길을 앞에 먹은 듯 취해 낮아 빠진 넝구렁이 같은 덩어리 길이라고 했으니 서정주의 탁월한 언어 감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님은 나를 부르며 앞서 달려가고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는데 코피가 터집니다. 코피를 두 손에 받으며 나는 쫓느니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결국 따라잡아 두 사람은 대낮에 자연 한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됩니다. 이 시는 몸이 달아오른 남녀가 희롱하다가 온몸이 달아 무엇인가를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말줄임표로 사용해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는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시를 생명과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생명체의 원초적인 본능 중에서도 성적 욕망이 실현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세계와 유사한 달밤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자, 그 화사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 달밤이라는 시에도 문둥이가 나옵니다. 화자가 문둥이인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28쪽 제일 하단 읽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일로 상심했는지 마음이 뒤엉켜 있는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달밤은 밤이지만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한데 화자는 상심이 큰지 부끄러운지 박달나무 굳은 망치로 교수대 처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못 견디겠다. 차라리 날 죽여다오라고 말할 만큼 절망감이 큰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등단작, 신춘문예 당선작인 벽도 그랬지만 서정주의 이 시기의 시는 대체로 울분에 차 있는 화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뭔가 생명력 발현이 쉽지 않은 화자의 억눌린 심사를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제 일제 말기에 이르러 쓴 몇 편의 친일 시와는 완전히 상반된 시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게 이 재반 상황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 현상의 발현 같은 것을 시의 주제로 삼았기에 생명파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유파를 얘기했을 때 서정주야말로 선두주자고 어찌 보면 그것을 가장 제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시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장환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오장환의 시를 이번 기회에 꼼꼼히 검토할 수 있었는데 30쪽 그 오장환 시의 제일 마지막 단락만 보겠습니다. 생명파라는 명칭에 가입하려면 시에서 생기가 느껴지고 생명체의 생동감이나 생명력 같은 것이 느껴져야 하는데 오장환의 시에서는 그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둡고 음습합니다. 그래서 오장환을 생명파 이론으로 저는 간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김달진의 시도 역시 이제 제목을 어두운 내면 의식이라고 붙였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시를 직접 검토해 보니까 뭐 황혼, 밤, 월광 같은 시를 검토해 보니까 생명파의 시라고 할 만한 것은 제가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인 여상현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자, 여상현은 글쎄요, 여러분들 중에 이 여상현 그런 시인이지, 예, 그런 시를 썼던 시인이지 잘 글쎄요 그닥 널리 알려져 시는 아닌데 자 이제 32쪽 제일 위에 봐주십시오. 여상현은 14년생인데 50년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실종되었습니다. 칠면조라는 시집이 있긴 하나 그런데 그 월북했는지 어느 시점에 어디서 사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세계를 호흡이라는 시, 뭐 법원과 가마귀라는 시도 있었고요. 호흡, 바다에서 같은 시를 보니까 이 여상현의 생명의식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33쪽 시를 아주 길게 인용했고요. 그 밑에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바다가 삶의 터전인 해녀와 어부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모습을 장중한 어조로 읊조린 호흡이 긴 작품입니다. 제목을 호흡으로 한 이유가 마지막 연에 나옵니다. 무트로 향하는 뱃머리가 신이나 까불대고 있습니다. 마침내 생명을 믿기로 하여 업은 비린내나는 생명들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행이 의미심장합니다. 무트로 온 어부는 밤이슬 속에서 다시금 가쁜 호흡을 내쉽니다.
갈급다는 가렵다의 충청도 방언인데 이 시의 문맥으로는 가쁘다가 아닌가 합니다. 즉 어부는 어촌의 한 안악의 배 위에서 호흡이 가쁜 것입니다. 어부는 바다에서 호흡이 가쁠 정도로 그물을 올려 만선의 꿈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거칠게 내뱉는 호흡은 생명 탄생을 위한 호흡입니다. 이런 시야말로 생명파라는 명칭에 갑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자, 김동리 선생님도 저희 은사님이세요. 제가 중앙대학을 나와가지고요. 김동리 선생님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시로 등단을 하셨죠. 우리는 소설가라고 김동리를 알고 있지만 등단 시절에는 시로 처음 등단했고 초기에는 시를 썼었어요. 시인부락의 중요 멤버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를 보니까 왜 시를 그만뒀는지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한번 봐봐요. 34쪽에 있습니다. 봄시라는 제목의 시예요. 울밑에 돋는 복숭아 싹은 누나가 실어 뿌렸지만 해마다 오는 봄은 누가 실어 뿌리나 뭐 동시 같기도 하고 또 오 바다여 바다여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흐린 날씨에 황혼이 내려 백고동 소리 물에 불어 울고 갈매기들은 장이나 선듯 나르는데 친구도 없는 낯선 항구에 귀를 덮은 더벅머리 헤어진 구두 눈물도 수줍어 속으로 흐르는 내 언제 이날을 얘기할 때 있을까? 오 바다여 바다여 너는 그냥 푸르고 말이 없구나. 생명을 소재로 한 시기에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시의 수준이 그닥 높지 않습니다. 기성시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쓰기 연습을 해보던 시기의 습작품으로 보입니다. 오 바다여 바다여에서 백고동 소리가 물에 풀어 울고 있다는 표현 정도로 인정해 줄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김동리를 생명파 시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본인도 시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1973년에 이르러 첫 시집을 냈습니다. 선생님 살아계시면 제가 이런 발표하면 안 되는데 제가 괜히 이렇게 안 계시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형수라는 시인이 등장합니다. 함형수는 그 함북 경성 출신인데요. 이분도 얼마 이게 생물 연도를 보자시면 요절했습니다. 오장원과 더불어 시인 불학이 나온 시인인데요. 해바라기의 비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런 아주 유명한 시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비돌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노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골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른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뭐 하라 이렇게 명령어법을 사용하면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시 외에도 뭐 형화, 홍도, 조개비 같은 이런 시를 우리가 보면은 자 36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결론 부분만 이 시인에 대한 구태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소년의 행동을 그린 일련의 시는 생명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삼다만상이 다 유관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개, 반딧불, 복숭아, 소 등이 다 어찌 보면 하잘 것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생명체임에 그 나름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시인의 생명의식이 담겨있는 시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파라고 하면 유치환을 예로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치환은 일단 생명의 서라는 시가 생각이 되죠. 그리고 뭐 요 근년에 또 이제 유치환 시인을 어떤 시가 있어 그 뭔가 친일 그런 혐의를 두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말기에 유치환은 국내에 있지 않았죠. 만주에 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만주에서 이제 뭔가 그 일단 친일을 피하기 위해서
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주한의 아주 초기 시, 그 첫 번째 시집을 내기 전에 그냥 대학 노트에 41편이나 되는 시를 꼼꼼히 적어 놨는데, 첫 번째 시집 발간 이전에 그 따님이 그냥 간직하고 있던 시집이었어요. 그것이 어느 분의 이제 이성일이라는 그 대학 교수분의 손에 전해져서 아주 초기의 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3년에야 비로소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젊은 날의 시편, 나무, 노송, 영혼의 사자, 계절의 정화, 가난한 꽃, 구기자 같은 시를 제가 연구를 이렇게 쭉 해봤습니다. 책자 댁에 갖고 가셔서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결론 부분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파로 분류된 유파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명칭의 의미와 개념을 범주화하고 총 14권의 시문학서에서 생명파를 거론한 부분에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생명파라는 명칭은 한국 전쟁 발발 한 해 전 서정주가 처음 쓴 것으로 공식 확인되지만 같은 책자 안에 인생파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용어 탄생 시점부터 그 개념이 불명확했습니다. 아울러 생명파로 불리는 시인들이 공통으로 지향한 세계관이나 이념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30년대 중후반에 활동한 시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을 한데 묶어 통칭한 것이 생명파라는 전제 아래 이 글은 해당 시인들의 작품에서 생명의식을 찾아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몇 명의 연구자들이 생명파라고 지목한 시인들에게서는 생명의 기미를 찾을 수 없거나 오히려 부정되고 있습니다. 일제 암흑기에 태어난 시 작품들이 긍정적 생명성 또는 부정적 생명성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기존 연구에서 생명파로 지목한 시인들 중에서 서정주, 여상현, 함형수, 유치환에게서는 생명파의 존재 가능성을, 그리고 오장환, 김달진, 김동리에게서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유치환의 시는 어떠한 인위적 요소도 개입하지 않는 생명의식을 구가하고 있었고, 그것이 건강하고 발달한 점에서 단연 독보적인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